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꿈은 임원이 되는 겁니다. 임원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달라지는 게 참 많죠.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임원이 될 확률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면 별을 달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임원은 임시 직원의 약자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를 보니까 연령이 60대인 사장은 모두 물러났고요. 이달 중에 있는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도 60세가 넘는 CEO는 모두 예외 없이 퇴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라는 나이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소위 세대 교체 바람이 불자 다른 대기업의 60대 임원들도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군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나이가 30대인 국가 지도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0대는 아예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40대 미만은 출마할 수 없다는 이 나이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과를 가리지 않고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 임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다른 나라들이 알면 입길에 오르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싸움할 때 너 몇 살이야? 라고 따져 묻는 나라가 흔치 않을 텐데요. 11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마치 음료수 사는 것처럼 손쉽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대형 자동차 자판기를 내놓을 예정이라는군요. 자동차 판매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주식에 투자하면 연말에 배당금이라는 게 나온다던데, 이 배당이라는 게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입을 하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금융상품은 없을지, 오늘 재테크 시간에 꼭 가입해야 되는 금융상품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반도체도 그 중에 석회 있을 거고요. 그럼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통상 압박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크게 났네요. 최근에 이제 세탁기,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해서 뭐 미국 업체들이 자국 내 산업에 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ITC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세탁기는 실제로 뭐 세이프가드 조치가 좀 내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업에 큰 피해를 받고 여기와 관련돼서 관련된 제품이랑 이런 것들을 수입 제한 조치를 해달라. 네. 이렇게 또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ITC라고 하는 곳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력 제품들이 줄줄이 지금 ITC에 제소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에요? 테세라라는 회사인데요. 이 테세라라는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네. 그 흔히 말하는 동그란 판이라는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사각형으로 잘라내고 거기다가 전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각 하나가 반도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전기를 연결하고 이걸 이렇게 씌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테세라는 회사는 보통은 웨이퍼를 잘라내고 전기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패키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패키징을 다 하고 잘라냅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의 특허다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패키징을 다 하고 나서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들의 반도체를 넣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제품들이
그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뭐 갤럭시 S8 그다음에 노트 8 뭐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제품도 팔지 말고 그 반도체로 만든 제품들도 하여튼 미국에서는 못 팔게 해달라 이 말이네요.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건 참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팩트와 무관하게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신경이 좀 쓰여요. 대개는 이게 항상 뭐 꼭 침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문제 삼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침해한 경우들도 있고요. 예. 세탁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걸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세탁기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얼마나 제재를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제소가 되고 나면 45일간 ITC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실 그동안 FTA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국이 통상 압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동차나 철강 이런 것들은 영향이 크다 그랬는데 반도체가 영향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는 그 관세의 영향을 좀 안 받게 돼 있거든요. FTA하고는 별도로 또 정보기술 협정이라고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1996년도에 체결된 그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도체는 무관세로 서로 수입을 하기로 전 세계 국가가 또 협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예. 사실 FTA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가 제소를 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업계가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 늘 그동안 문제가 됐는데 네.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대주주나 대주주의 아드님이 갖고 계신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계열사가 다 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아드님이 물려받은 회사의 가치가 금방 커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상속세 증여세 안 내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그동안 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더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는 지금까지 이제 규제를 공정거래라는 차원에서 과징금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익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고요. A1이라는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A가 A1에게 일감을 다 몰아줘서 A1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이만큼 더 벌었다. 네. 그러면 그 이익을 더 번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높은 세율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A1이라는 회사가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특히 네. A라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이 주가로 인해서 어떤 큰 이득을 봤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도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 방안 연구 영역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대개는 아들한테 혹은 딸한테 회사 그룹을 물려주려고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내기 어렵고 싫으니 그러니 아들 회사 딸 회사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주가를 올리면 그 회사랑 아버지 회사랑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훨씬 더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면 네. 그냥 저절로 그 합병한 회사의 대주주가 아드님 또는 따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무런 세금 없이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도 세금을 매기던가 해서 그런 짓 못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이 갖고 있던 회사가 주가가 올랐으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올랐는지 물론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정확히 얼마가 이것 때문에 올라서 세금을 얼마나 매기겠다는 게 이게 네. 가능은 할까요? 이게 사실 그 2011년도에 한번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2011년도에 학계나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단순하게 이익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고요. 당시 기재부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법제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논란이 된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얼마나 주가를 상승시켰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판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주식을 대주주가 팔아서 이익을 실현을 했다면 이게 실현된 이익이니까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냥 계속 갖고만 계셨는데 갖고만 있었고 나중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을 그 시점만 딱 정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와 관련돼서 또 세금을 내게 하거나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되다가 한번 사라진 이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부의 연구 용역안을 얼핏 보니까 주가가 1년 동안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올랐는데 네. 이 회사가 다른 계열사들하고 내부 거래를 뭐 70%를 했다. 근데 실제로는 한 10% 정도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다. 일부 다른 경쟁 업체들을 보면. 그럼 한 60%포인트 정도는 이 회사가 내부 거래를 많이 한 거네라고 생각하면 네. 그 주가 상승분, 시가총액 증가분의 60%가 이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지배주주에게만 또 과세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상속세, 증여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징금만 매기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렇게 세금을 그 주가 상승분까지 매기겠다는 것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점은 많지만 어쨌든 간 과하게 너네한테 세금 부담을 줄 테니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 차원에서 네. 봤을 때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때 과징금을 높이는 게 맞느냐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과징금이라는 것은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고요. 세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과 대주주 모두에가 조금 부담을 더 주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결국은 해야 될 것 대주주한테 같습니다. 세금을 물려서 도련님이 세금 없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막겠다. 최대한 막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뜻이겠죠. 네. 결국은 그래서 상속 증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텐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율을 보면 아들이 딸이 회사 물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60% 넘는 굉장히 상속세를 높습니다. 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도련님이나 아가씨께서 경영에 참여해서 지분 올린 게 사실은 다 뭐 일감을 몰아주든 아버지가 도와주든 도와준 거겠지요. 그러니 사실상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편법이 나오고 또 막으려고 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예. 정부가 로또 소송 적립금을 지자체에 푼다는 얘기가 있네요. 로또 소송 적립금은 뭐예요, 이건? 2004년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로또 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이제 2004년부터 국민은행이 이제 전체적인 로또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맡았고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는 이제 국민은행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KLS라는 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위탁을 맡겼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위탁 수수료를 운영 수수료를 9% 정도를 매겼었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보다 로또의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운영 수수료를 낮췄어요. 네. 한 4%대로 낮췄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난 다음에 원래 당초 7년 동안 계약을 그 회사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가 중간에 로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만들고 그쪽으로 사업권을 줬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수수료도 떨어졌지 그리고 7년 동안 영업을 하겠다라는 보장도 못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혹시 소송에 질 것을 대비해서 매년 로또 이익금의 일부를
소송 충당금으로 쌓아놨던 것이고요. 네. 작년에 이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으로 이겼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충당금이 한 5,600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예. 이 5,600억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이런 데로 이제 분배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등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럼 그 돈을 주로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이건 복권 팔아서 남는 돈이라기보다는 예. 그동안 복권 운용을 하면서 민간 업체에게 줄 수수료를 다른 곳으로 돌렸거나 혹은 덜 주고 쌓아놓고 있다가 예. 그 민간 업체가 소송을 해서 혹시 지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행히 이겨서 네. 이거 그럼 그냥 정부 돈이 된 거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금 거둔 걸로 생각하고 재정에 보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용도가 따로 있어요? 예, 복권 같은 경우에는 판매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으로 사용할 용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권을 팔고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65%는 공익 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35%는 10개 법정 배분 기관에 의무 할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롯데 시스템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각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과 관련된 뭐 문화재 무슨 관리기관 이런 데에서 각각 로또를 발행하던 기관이 10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업을 정부가 다 뺏어서 한 곳에서 하자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은 그건 그러면 우리가 했던 수익은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예. 주장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35%를 공정하게 10개 기관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각자 복권 발행해서 이익 내가서 가져가지 말고 예. 정부의 통합 복권 시스템에 일단 접속해서 배당 받아가라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죠. 바뀌었군요. 그래서 제주도와 예. 각 지자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근로복지공단, 뭐 문화재보호기금 이런 데들이 이제 이 10개 법정 분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5,600억 중에 일부죠. 그러니까 아까 35%라 그랬잖아요. 35%를 이 지자체나 이 기관들하고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복권 팔아 남는 수익을 쓰는 용도와 똑같다는 말이네요. 그럼요. 예. 예.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유태호 씨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도 나온다고 들었다. 그럼 내가 투자한 주식이 배당금이 얼마나 언제 나올지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라는 걸 주는데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처음에 예금 통장 만들 때 약속한 딱 그만큼의 이자를 한 푼도 안 빼고 정확히 주는데요. 주식의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주다가도 안 주고 또 안 주다가도 주고 얼마다 줄지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배당은 그냥 이 회사는 작년에도 주당 500원을 줬고 재작년에도 배당을 주당 500원씩 했으니 올해도 그만큼 주겠거니 하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만큼 줄지 또는 더 줄지 아예 안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할 때쯤 되면 연말에 정하는데요. 물론 회사는 주주들의 소유지만 주주들한테 배당을 얼마나 하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지는 주주들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다만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건 10만 주를 갖고 있건 차별하지 않고 정확히 주식 한 주당 돈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나눠줍니다. 주식이 많다고 더 주고 뭐 몇 주 이상 있어야 배당 받고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지 산지 10년이 됐건 뭐 어제 주식을 샀건 배당을 받을 권리는 똑같습니다. 마치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나 어제 이사 온 주민이나 권리도 똑같고 관리비도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결산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년 연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데 그래서 연말 즉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당일 하루 전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해에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거고요. 1년 내내 주식 갖고 있다가 그날이 오기 하루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 해에는 주주 자격이 없어서 배당을 못 받습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출석 부를 때 자리에 있으면 지각을 했든 어쨌든 출석인 거고
출석 부를 때 자리에 없으면 잠깐 화장실 갔던 거라도 그날 결석인 거하고 비슷하지요. 예, 그런 구조로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은 금융상품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김현우 소장한테 매주 네. 금융상품에 대해서 복잡한 금융상품들 배우잖아요. 예. 저도 옆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네.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꼭 좋기만 한 금융상품은 없구나. 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위험한 게 있고. 예. 그래서 저한테 금융상품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더라도 네. 이게 단점도 있으니까 이게 추천하기가 참 어렵더군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죠.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예. 그래서 네. 금융상품들은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입하는 게 좋아. 거의 99.9%가 이득이야. 안 할 이유가 없어. 안 할 이유가 없어. 네. 그래서 나도 했어. 네. 이런 것 좀 가려서 배워보고 싶어서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면 네.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겠죠. 있습니다. 네. 많기를 요런 기대하진 않아요. 요거는 왜 안 만들까? 요거는 만들어줘도 전혀 음. 나쁠 게 없는 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무조건 하는 게 거의 좋다. 네, 그렇죠. 게 어떤 게 있어요? 안 예를 쓰더라도 들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죠. 뭐 예를 예를, 들면. 들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별도의 가입 자격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품 중에는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는 CMA라는 상품. 예,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상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분양을 받는 목적으로 사실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요 두 가지는 누구든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입해 놓으면 좋아요. 예, 그렇죠. 뭐 만들어 놓으면 나쁠 거 없는 것들이 요 두 알겠어요. 가지고. 먼저 설명 듣고 단점도 물어볼게요. 예. 네. 또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 5세 이하 영유아일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 바우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요 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된다면 자격이 된다면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요? 예. 하나하나 좀 배워보죠. 예. CMA라고 하면 네. 일단은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으니까 은행 통장하고는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이자가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훨씬 더 많고 자주 줍니다. 더. 자주 주는 건 뭐 별로 안 반갑고 어차피 잘라주는 걸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보다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자가? 보통 은행 0.1%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엔 0.1% 정도 주나 안 주나 이거 느낌도 안 날 정도잖아요. 네, 예. 그런데 CM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 조금씩 다르긴 하나 한 1%대 초반 정도를 준다. 즉 100만 원 정도 넣어두면은 1년에? 연 10,000원 정도. 음. 그걸 이제 매일매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일수로 나눠가지고 뭐 하루에 조금씩 붙는다는 거죠. 그쵸. 그 붙는 거 다 더하면 연간 한 1% 정도 이자는 되니 그렇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하는 것보다야 이자가 좀 적지만 정기예금을 한 번 하면 못 빼는 거고 네. 이건 수시로 월급 넣었다가 다시 뭐 뺄 수도 10,000원을 있고. 찾아도 되고 20,000원을 넣어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정기예금을 1년 하기는 애매하고 이건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쓸 것 같기도 한데라고 한다면 네. 정기예금보단 차라리 CMA에 넣어놓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그럼 있죠. 증권사에 가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 CMA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CMA 통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건 이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RP형, MMW형 많이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거 별로 상관없고요. 그냥 만드는 거 갖고 그렇죠. 은행 통장처럼 쓰면 된다. 예. 요즘엔 체크카드로 연계되는 것도 있어서 네. 그거 하나 만들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사 먹고 신용카드처럼 긁어도 똑같이 긁히더군요. 네, 똑같이 긁기도 하고 교통카드 기능도 넣을 수 있어서 그냥 은행에서 만들어주는 체크카드와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상품 홈쇼핑 같습니다. 잠깐 드실까? 한 가지. 예. 대개는 은행에서도 수시 입출금 통장 만드세요. 그래도 이자가 조금 붙습니다 하고 만드는데 네. 제가 써보니까 예. 한 2만 원 찾아도 수수료 700원 떼어가고. 그렇죠. 그게 이자로 따지면 연 몇 %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은행이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관료 받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CMA는 혹시 그렇게 뽑을 때 수수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CMA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른 예. 걸 볼 게 아니라 이자가 높고 낮으면 볼 게 아니라
그런 ATM기에서 출금할 때 수수료가 얼마나 붙냐, 또 수수료 면제 조건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은행처럼 지점이 많지도 않고 네. ATM 기기를 따로 설치해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출금할 때는. 그러면 보통 증권사가 은행을 하나 고르세요, 고객님. 뭐 그러면 저는 K은행이요, A은행이요 이렇게 고르면 그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체크카드처럼 인식을 하고 출금 수수료를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 아니면 고객님 저희는 뭐 100만 원 이상 항상 넣어두시면은 출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면제 조건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CMA를 따질 땐 금리보다는 알겠어요. 수수료 면제 조건이 뭔지 요걸 따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정 은행처럼 똑같이 취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특정 은행에 통장 만든 거하고는 같은 테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CMA라고 해서 더 손해 볼 일은 없네요. 그렇죠. 알겠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네, 집 살 목적으로 있는 분이 매달 적금처럼 붙는 걸 텐데 그렇죠. 이거는 집 나는 안 산다. 난 네. 평생 전세로 살 거다라든가 뭐 그럴 사람은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무주택자라면 뭐 반드시 꼭 청약을 위해서는 필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주택이 이미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집 살 계획이 당장에는 없고 뭐 먼 미래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가 높기 때문에 청약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좀 가입해놓고 그냥 적금 통장처럼 쓰시다가 깨셔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자가 굉장히 낮아져서 2년 이상 지나봐도 최고 1.8% 정도까지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럼 은행 적금과 비교하면 이게 오히려 이자가 낮은 겁니까? 보통보다는 약간 높긴 한데 보통 은행 적금이 그 우대금리 같은 걸 적용해 주잖아요. 예. 뭐 당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시면 조금 더 드려요라고 했을 때 네. 그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한 2% 정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모자라네요. 예, 약간 모자라죠. 그리고 요즘에 출범한 그 인터넷은행 여기들은 네. 보통 그냥 기본 금리가 2% 정도 되니까 이게 재테크 용도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네. 아이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미성년 기간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셨던 금액과 기간과 횟수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 24회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뭐 보통 우리가 이거 오래 가입하면 청약통장은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거의 뭐 영유아일 때 가입해두고 기간을 늘리는데 이거는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 그럼요. 그거 다 기간으로 잡아주면 나중에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네. 전 20살인데 20년 가입자예요 하면 근데 의외로 그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좀 부당하지요. 네. 그러면. 그럼 부모님이 깜빡 신경 못 쓰신 분은 평생 아파트 못 사라는 거니까. 네. 이자가 연 1.8% 정도면 그냥 적금 붙는다고 생각하고 크지 않은 돈을 부어놓는 건 괜찮겠네요. 네, 크지 않은 돈 버는 게 좋고 한 달에 이제 얼마 정도 부으면 그래도 청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해요?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간이나 횟수는 2년까지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조그만 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예치금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한 달에 10,000원씩 부어도 의미 있어요? 최소한 2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2만 원? 2만 원부터 가능하고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예. 5천 원 단위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그냥 2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해두시는 알겠어요. 게 낫다. 네. 영유아 금융 바우처 이건 뭡니까? 영유아라고 하면 일단 기준이 만 5세 이하인데 이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이름으로 명의로 적금을 가입해주면 어딘가에서 10,000원을 더 주는 제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공짜로 10,000원 주는 거니까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두 곳의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네. 두 곳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금을 가입하면 10,000원을 더 넣어주고요. 그냥 아이 이름으로 적금 가입하면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나 3,000원만 부을래요. 이것도 그것도 10,000원을 계속 주는 거 아니고 한 번. 한 번? 네, 딱 10,000원. 아이고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라는 이유로. 예. 통장의 그 금액이나 액수는 묻지 않고. 네, 묻지는 않는데 그 해당 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할래요. 물론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가입하면 10,000원을 더 넣어주는. 요 두 가지 은행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하는 곳이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가입하면 2만 원은 공짜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잠깐만요. 됩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예, 그 둘 중에 하나. 가서 통장 하나 만들고 예. 신한은행 가서 만들면 예. 또 한 번 주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가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그 금융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네. 바우처 코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영유아 금융 바우처 10,000원 받기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고 네. 신한은행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요것도 10,000원 더 얹어드립니다. 은행 가면 요즘 인터넷 되는
PC가 옆에 있는 은행이 있으니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고 저기서 어떻게 해서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창구에서도 아마 그 정도의 서비스는 해주실 거예요. 미리 안 알아보셔도.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꼭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걸 알게 돼요. 왜 그러죠? 꽤 오래전부터 2001년부터 있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예.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건 네.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예 면제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자가 좀 더 붙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들었는데 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의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일단 일정 연령이 기존에는 만 60세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걸로 가입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하나도 없어도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가입하는데 일단 일정 연령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네. 과거엔 60세였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63세부터가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만 64세가 되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시점에. 그렇죠. 가입 시점입니다. 만기가 아니라. 그래서 올해 만 63세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걸 가입할 때 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는 다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 통장 가입할 때 예. 이거나 비과세로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과세 통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는 않고 예. 어떤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이거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라고 알겠어요.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내가 63세 이상이면 나한테 비과세 스티커가 발부된 거군요. 예. 그걸 이제 어디에 붙이느냐는 내 통장에 요 스티커 붙일래요? 비과세 스티커. 그러면 딱 붙어 있으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안 내는 거. 네, 그렇습니다. 어느 통장이나 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물론 펀드나 이렇게 수익형 배당으로 주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해당되는 거는 가입하실 때 문의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붙여달라고 하시면 주로 저축은행처럼 이자 많이 주는 곳에다 갖다 붙이면 이익이 크겠네요. 그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붙는 곳에.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자동 판매기에서 자판기에서 판다는 게 오늘의 주제네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떠나서 이게 돼요? 즉 자판기 안에 자동차가 들어있기는 어렵잖아요. 자판기를 크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할래만 주차 타워처럼. 그렇겠죠. 할래면 할 수야 있겠으나 네네네. 그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자판기에서? 예. 미국에 사실 2015년도에 그때는 이제 상징적으로 등장한 건데 자동차도 앞으로 자판기처럼 소비자가 원하면 충분히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네. 구매 계약하고 여기 와서 받아가세요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계약은 온라인으로 하고 예. 출고가 대개는 이제 영업사원이 갖다 주는 모델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저 자판기 가서 버튼 누르고 비밀번호 그렇죠. 누르시면 네 차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계약하세요.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때는 더 미국에서 번거로울 것 같은데. 등장할 때는 중고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중고차 매매하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중고차 회사가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아예 나는 새 차를 팔겠다. 새 차를 자판기로? 네. 거기는 온라인 쇼핑몰 하는 회사잖아요. 알리바바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자기는 이제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정해진 주차 타워에서 본인이 자판기에서 콜라 뽑듯이 버튼 눌러서 빼가라. 이런 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차를 집에다 배달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특정 도시의 어떤 지역에다가 차를 갖다가 해놓고 주차타워에다 그 차 넣어놓을 테니 네. 비밀번호 누르고 엔터 치고 받아가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으로 배달해 주면 네. 배송비가 들잖아요. 그런 비용도 아껴서 가격을 좀 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온라인 결제하면 네. 스마트폰으로 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만 내면 차를 가져올 수 있으면 나머지 90%는 할부? 할부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할부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예. 이자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일괄적으로 매길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평균 할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네. 10%고 예. 어떤 사람은 5%고 어떤 사람은 뭐 7%고 할 때 예. 평균 금리를 내서 그 평균 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자 이거를 억셉트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구매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데 싼 가면은 금리로 한 3% 할랜다.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 구매를 하고 예. 이런 방식이더군요. 네. 역시 이것도 뭐 자판기에서 파니까 편리하죠. 이게 아니라 네. 재밌죠. 한번 홍보 한번 하려고 일부러 이래요. 이런 느낌인데요. 냉정하게 그런 보니까. 차원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진우 MC가 중국 알리바이에서 모바일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알리바바에서 예. 네, 이게 좀 했을 때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번호판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오프라인 서류 작업이 있는데 딜러가 해줘야 될 일이 그렇죠. 있을 것 그런 같은데. 작업들까지 이제 누가 해줄 것이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남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좀 홍보 전략 아니냐. 물론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는 예.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렇겠죠. 당장은 뭐 홍보적 관점이라 이렇게 봐야 뭐 되겠죠. 번호판 달아주고 하는 분이 그 거대한 자판기라고 한 주차타워 안에 계시겠죠. 물론 다 뭐 붙여주고 있어서 계시겠죠. 또 계약이 되면 예. 알아서 또 번호판을 갖고 와서 예. 달아주고 하겠죠. 자판기에서 차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차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면 그냥 구매가 되는 게 오히려 좀 더 신선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차 안 팔지요. 일부는 팔았죠. 그런데 알리바바도 똑같습니다. 직접 못 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자동차는 예.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물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네. 유통사에다가 나는 니네한테는 차 안 줘. 그럼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터넷 회사, 이 유통몰 회사들이 자동차를 팔고 싶어도 자동차 회사가 주지 않으면 못 팔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왜 안 줍니까? 잘 팔아주겠다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기존 영업장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대리점 주면 네. 가능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때는 지역구가 전국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특정 지역에 있는 오프라인 전시장은 기존 유통망 좀 망가질까 봐. 망가지게 되고 특히나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판매 시장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는 판매 회사가 서비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서비스망까지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게 되고 그 부분을 과연 온라인 유통사가 오프라인에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망을 다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문제까지 같이 걸려게 되는 거죠. 아니 자동차 판매하고 서비스가 같은 회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자동차 살면 저기 대리점 가서 영업사원한테 사고 네. 그 차 고칠 때는 카센터에 가거나 정비공장에 예약해서 하는데 네. 정비공장이랑 판매하는 대리점이 같은 회사라고요? 가시는 정비공장이 예. 자동차 회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탁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제가 정비할 때 지불하는 그 비용으로 그냥 운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운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위탁 정비 운영을 맡긴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 쭉 해왔는데 자동차 회사가 이 서비스도 직접 하다가 네. 이제 하나둘씩 이제 위탁을 주면서 맡긴 거겠죠. 예. 에이전시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가면 자동차 판매 전문 대리점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가서 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차도 보고 뭐 네. 항상 양복 입고 계시는 영업사원도 뵙고 하는데 네네. 그거 아니라 인터넷으로 사진 보고 클릭해서 장바구니 담고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안 한다는 거군요. 자동차 회사들이. 부분적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지역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지켜줘야 되니까 네.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해당 지역에 주거하는 분들은 그 동네 영업소에 오프라인 출고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동네 영업사원에게 연결해주는. 그렇지. 연결만 해주는 역할까지는 지금 합니다. 조금이라도 싸야 인터넷에서 사죠. 그럼 굳이 그냥 가면 커피도 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싸면 예를 바로 들어서 그냥 가죠. 본사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겠어요. 온라인은 지금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가전제품 회사들도 그래서 한동안에는 동네 대리점에서 팔다가 삼성전자 대리점, 네. LG전자 대리점. 네. 그런데 인터넷에도 팔잖아요. 팔죠. 그러다 보면 대리점 가서 구경하고 인터넷에서 사고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도 서서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가전제품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화 네. 그런 자동차도 가전제품으로 인식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네.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연기관 고수할 때는 그 서비스 문제가 가장 넘어야 될 큰 난관인 거죠. 서비스 전문 회사가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서비스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서비스 비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걸 떠나서 이제 그걸 누가 부담하고 그 수익을 누구한테 보전해 줄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 겁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로 그 합병한 회사의 대주주가 아드님 또는 따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무런 세금 없이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도 세금을 매기던가 해서 그런 짓 못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이 갖고 있던 회사가 주가가 올랐으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올랐는지 물론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정확히 얼마가 이것 때문에 올라서 세금을 얼마나 매기겠다는 게 이게 네. 가능은 할까요? 이게 사실 그 2011년도에 한번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2011년도에 학계나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단순하게 이익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고요. 당시 기재부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법제화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논란이 된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얼마나 주가를 상승시켰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판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주식을 대주주가 팔아서 이익을 실현을 했다면 이게 실현된 이익이니까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냥 계속 갖고만 계셨는데 갖고만 있었고 나중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을 그 시점만 딱 정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와 관련돼서 또 세금을 내게 하거나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되다가 한번 사라진 이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부의 연구 용역안을 얼핏 보니까 주가가 1년 동안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올랐는데 네. 이 회사가 다른 계열사들하고 내부 거래를 뭐 70%를 했다. 근데 실제로는 한 10% 정도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다. 일부 다른 경쟁 업체들을 보면. 그럼 한 60%포인트 정도는 이 회사가 내부 거래를 많이 한 거네라고 생각하면 네. 그 주가 상승분, 시가총액 증가분의 60%가 이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지배주주에게만 또 과세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상속세, 증여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징금만 매기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렇게 세금을 그 주가 상승분까지 매기겠다는 것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점은 많지만 어쨌든 간 과하게 너네한테 세금 부담을 줄 테니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 차원에서 봤을 때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때 과징금을 높이는 게 맞느냐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과징금이라는 것은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고요. 세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과 대주주 모두에가 조금 부담을 더 주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한테 세금을 물려서 도련님이 세금 없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막겠다. 최대한 막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뜻이겠죠. 네. 결국은 그래서 상속 증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텐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율을 보면 아들이 딸이 회사 물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60% 넘는 상속세를 높습니다. 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도련님이나 아가씨께서 경영에 참여해서 지분 올린 게 사실은 다 뭐 일감을 몰아주든 아버지가 도와주든 도와준 거겠지요. 그러니
사실상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편법이 나오고 또 막으려고 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예. 정부가 로또 소송 적립금을 지자체에 푼다는 얘기가 있네요. 로또 소송 적립금은 뭐예요, 이건? 2004년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로또 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이제 2004년부터 국민은행이 이제 전체적인 로또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맡았고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는 이제 국민은행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KLS라는 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예. 위탁을 맡겼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위탁 수수료를 운영 수수료를 9% 정도를 매겼었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보다 로또의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운영 수수료를 낮췄어요. 네. 한 4%대로 낮췄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난 다음에 원래 당초 7년 동안 계약을 그 회사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네. 정부가 중간에 로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만들고 그쪽으로 사업권을 줬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수수료도 떨어졌지, 그리고 7년 동안 영업을 하겠다라는 보장도 못 받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혹시 소송에 질 것을 대비해서 매년 로또 이익금의 일부를 소송 충당금으로 쌓아놨던 것이고요. 네. 작년에 이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으로 이겼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충당금이 한 5,600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예. 이 5,600억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이런 데로 이제 분배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등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럼 그 돈을 주로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이건 복권 팔아서 남는 돈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실 그동안 FTA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국이 통상 압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동차나 철강 이런 것들은 영향이 크다 그랬는데, 반도체가 영향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는 그 관세의 영향을 좀 안 받게 돼 있거든요. FTA하고는 별도로 또 정보기술 협정이라고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1996년도에 체결된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도체는 무관세로 서로 수입을 하기로 전 세계 국가가 또 협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예. 사실 FTA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가 제소를 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업계가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 늘 그동안 문제가 됐는데 네.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대주주나 대주주의 아드님이 갖고 계신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계열사가 다 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아드님이 물려받은 회사의 가치가 금방 커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상속세 증여세 안 내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그동안 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더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는 지금까지 이제 규제를 공정거래라는 차원에서 과징금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익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고요. A1이라는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A가 A1에게 일감을 다 몰아줘서 A1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이만큼 더 벌었다. 네. 그러면 그 이익을 더 번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높은 세율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A1이라는 회사가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특히 네. A라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이 주가로 인해서 어떤 큰 이득을 봤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도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 방안 연구 영역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대개는 아들한테 혹은 딸한테 회사 그룹을 물려주려고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내기 어렵고 싫으니, 그러니 아들 회사, 딸 회사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주가를 올리면 그 회사랑 아버지 회사랑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훨씬 더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면 네. 그냥 저절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꿈은 임원이 되는 겁니다. 임원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달라지는 게 참 많죠.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임원이 될 확률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면 별을 달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임원은 임시 직원의 약자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를 보니까 연령이 60대인 사장은 모두 물러났고요. 이달 중에 있는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도 60세가 넘는 CEO는 모두 예외 없이 퇴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라는 나이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소위 세대 교체 바람이 불자 다른 대기업의 60대 임원들도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군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나이가 30대인 국가 지도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0대는 아예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40대 미만은 출마할 수 없다는 이 나이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과를 가리지 않고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 임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다른 나라들이 알면 입길에 오르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싸움할 때 너 몇 살이야? 라고 따져 묻는 나라가 흔치 않을 텐데요. 11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마치 음료수 사는 것처럼 손쉽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대형 자동차 자판기를 내놓을 예정이라는군요. 자동차 판매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주식에 투자하면 연말에 배당금이라는 게 나온다던데, 이 배당이라는 게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입을 하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금융상품은 없을지, 오늘 재테크 시간에 꼭 가입해야 되는 금융상품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반도체도 그 중에 섞여 있을 거고요. 그럼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통상 압박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크게 났네요. 최근에 이제 세탁기,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해서 미국 업체들이 자국 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ITC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세탁기는 실제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좀 내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업에 큰 피해를 받고 여기와 관련돼서 관련된 제품이랑 이런 것들을 수입 제한 조치를 해달라. 네. 이렇게 또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ITC라고 하는 곳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력 제품들이 줄줄이 지금 ITC에 제소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에요? 테세라라는 회사인데요. 이 테세라라는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그 흔히 말하는 동그란 판이라는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사각형으로 잘라내고 거기다가 전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각 하나가 반도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전기를 연결하고 이걸 이렇게 씌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테세라는 회사는 보통은 웨이퍼를 잘라내고 전기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패키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패키징을 다 하고 잘라냅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의 특허다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패키징을 다 하고 나서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들의 반도체를 넣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제품들이
그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뭐 갤럭시 S8 그다음에 노트 8 뭐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제품도 팔지 말고 그 반도체로 만든 제품들도 하여튼 미국에서는 못 팔게 해달라 이 말이네요. 예,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건 참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팩트와 무관하게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신경이 좀 쓰여요. 대개는 이게 항상 뭐 꼭 침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문제 삼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침해한 경우들도 있고요. 예. 세탁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걸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세탁기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얼마나 제재를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제소가 되고 나면 45일간 ITC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